여러분, 혹시 일본 여행 가셨을 때 동네 목욕탕 센토 가보신 적 있으세요? 뜨끈한 물에 몸 담그고 하루의 피로를 푸는 수십 년 된 그 정겨운 공간들이 지금 일본에서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58년 역사의 온천이 폐업하고 동네 목욕탕 사장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판을 내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씻으니까 손님이 줄었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건 단순한 폐업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일본이 쌓아온 1경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빚, 그리고 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 뉴스가 어렵게만 느껴지셨던 분들도 오늘은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1부, 왜 목욕탕이 문을 닫는 걸까요? 팩트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일본의 동네 목욕탕, 센토가 요즘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지 아세요? 1960년대에 일본 전국에 약 2만 3천 개가 넘었던 센토가 지금은 2천 개 초반대로 줄었습니다. 60년 사이에 무려 90% 가까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그중엔 집에 욕실이 생겼으니까 라는 이유도 있어요. 예전엔 집에 욕조가 없어서 목욕탕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가정에 욕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버텨왔던 목욕탕들마저 더는 못하겠다며 손을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일까요? 핵심은 바로 중유 가격입니다. 일본의 목욕탕은 대형 보일러로 물을 드는데 그 연료가 바로 중유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중유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리터당 100엔 하던 게 130엔, 140엔을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340% 오른 겁니다. 목욕탕 하나가 한 달에 쓰는 연료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몇백만 원씩 더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사장님 입장에선 정말 패닉이 오는 거죠. 붕어빵 장사로 이해하는 가격 상한제의 함정.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원가가 오르면 파는 가격도 올리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안 됩니다. 법으로 막혀 있거든요.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겨울에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밀가루도 사야 하고 팥도 사야 하고 가스도 써야 해요. 그 재료비 합계가 한 개당 800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100원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가격을 올려야죠. 근데 동네 주민들이 붕어빵은 서민 음식이니까 절대 1,000원 이상 받으면 안 돼요 라고 법으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팔면 팔수록 내 지갑에서 100원씩 새는 거잖아요. 이게 장사입니까? 기부죠, 기부? 일본 목욕탕 사장님들이 딱 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일본 정부는 입용료 상한제라는 제도로 목욕탕이 받을 수 있는 요금의 상한선을 정해놨거든요. 도쿄 기준으로 지금 상한선이 520엔, 우리 돈으로 약 4,700원 정도예요. 연료비는 폭등했는데 가격은 못 올리고 이 구조에서는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실제로 2026년 아오모리현에서 1968년부터 영업해온 가츠라기 온천이 결국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58년을 버텨온 노포가 에너지 비용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거예요. 이게 비단 한 두 곳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2부, 중동과 일본 목욕탕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기름값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동,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UAE 같은 나라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이요. 그 나라들이 석유를 배로 실어 나를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어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34km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예요. 그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해협 바로 옆에 이란이 있어요. 이란이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이 해협 막아버릴 수도 있어 라고 한마디 내뱉는 순간 전 세계 유가는 요동을 칩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이란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걸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일본은요? 일본은 자국 내에서 쓰는 원유의 96%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량의 대부분이 중동에서 와요. 즉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중동에서 갈등이 생기면 일본은 기름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동에서 재채기 한 번 하면 일본 경제는 독감에 걸리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그 독감의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동네 목욕탕이었던 겁니다. 이걸 경제 용어로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우리 힘으로 만들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3부 일경원의 빚. 일본 정부는 왜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그럼 일본 정부가 보조금 좀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이 부자 나라 아니에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영상에서 제일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 즉 나라가 진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1.342조 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경 2,600조 원이에요. 1경이라는 숫자, 실감이 나시나요? 1조가 1,000억이 10개 모인 것이고 1경은 그 1조가 1,000개 모인 겁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600조 원인데 일본의 빚은 그것의 21배가 넘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빚이 일본의 GDP, 즉 1년 동안 일본이 만들어내는 경제 총생산의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부채 비율이에요. 카드 돌려막기의 끝판왕.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한 명쯤 있지 않나요? 저번 달 카드값이 없어서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갚고 그 다음 달엔 또 다른 카드로 갚고 그러다가 이자가 이자를 낳는 상황이 되어버린 친구요. 일본 정부가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즉 나라가 발행한 빚을 갚기 위해 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요. 2025년 기준으로 새로 발행한 국채가 약 29조 엔이에요.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금리, 즉 이자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빚이 많을수록 이자가 많이 나가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일본처럼 빚이 을 3,442조 엔이나 되는 나라에서 금리가 단 0.1%만 올라도 나라가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가 수조 엔 단위로 불어납니다. 그러니 일본 정부는 지금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서민들을 도와줄 보조금을 팍팍 쓰고 싶어도 곳간이 비어있으니 한계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일본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4조 5천억 엔 넘는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해도 역부족인 상황이에요. 정부가 물가 잡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빈털터리가 내가 쏠게요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4부, 목욕탕이 사라지면 사람이 죽는다. 히트쇼크의 공포. 이쯤 되면 그래도 집에서 씻으면 되지 않나?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충격입니다. 일본에는 히트쇼크, 히트쇼크라는 현상이 있어요. 히트쇼크란 따뜻한 공간과 차가운 공간을 오갈 때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혈압이 급변하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일본의 오래된 주택들은 단열이 매우 취약해요. 특히 욕실이나 화장실 같은 공간은 겨울에 엄청나게 춥습니다. 따뜻한 거실에 있다가 차가운 욕실로 이동해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순간 혈압이 급격히 출렁이면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히트쇼크로 인한 사망자가 일본에서 연간 약 2만 명으로 추산돼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약 2,600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히트쇼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느껴지시죠? 그동안 동네 센토, 즉 목욕탕이 이 문제의 완충제 역할을 해왔어요. 집 욕실보다 훨씬 잘 관리되고 따뜻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특히 혼자 사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센토는 단순한 목욕 공간이 아니라 이웃과 만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파제가 에너지 비용과 국가 부채의 한계로 인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어르신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5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배워야 할까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일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립도가 높지 않거든요. 남의 일처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를 조금씩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에너지는 경제의 혈액입니다. 석유, 가스, 전기 같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불안정해질 때 경제 전체가 흔들려요.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투자를 하실 때도 내가 관심 가지는 나라나 기업이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하는지 꼭 살펴보세요. 두 번째, 나라 빚도 임계점이 있어요. 빚은 어느 수준까지는 경제를 굴리는 데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처럼 GDP의 2배를 넘어서는 순간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부자 나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사례가 잘 보여주죠. 세 번째, 서민 경제의 붕괴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화려한 도심의 빌딩들은 멀쩡해 보여도 그 도시의 골목 목욕탕, 동네 빵집, 작은 세탁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게 경제 전반이 삐걱거린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작은 것들을 유심히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동의 갈등,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뉴스들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사건들이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 가격이 우리 생활 물가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우리 지갑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목욕탕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의 신호다. 중동의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을 흔들고 그게 유가를 올리고 유가가 오르면 일본의 목욕탕 보일러가 꺼지고 보일러가 꺼지면 혼자 사는 어르신이 차가운 욕실에서 위험에 처하는 것. 이 모든 게 하나의 연결된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 어딘가에 1경원이 넘는 일본의 국가 부채가 있고 에너지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함이 있어요. 어렵게 느껴지셨던 경제 뉴스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과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오늘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경제 공부는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처럼 하나씩 천천히 함께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뉴스가 다르게 보이는 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저도 계속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경제 이슈나 어렵게 느껴지는 뉴스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